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깊숙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죠.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한 달 뒤에 연다고 발표를 하면서도 날짜하고 장소를 말을 안 해서 궁금증이 컸는데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금으로선 베트남이 매우 유력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이미 결정했지만 발표는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그리고 김 부위원장과 만남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짜 좋았나 봐요. 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는 것도 강조했는데요. 2차 정상회담 개최국은 이미 정했지만 발표는 나중에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날짜는 2월 말로 좀 좁혀진 상황이죠. 그렇죠. 네, 회담 장소 발표를 미루는 이유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미 결과를 직접 손으로 받아볼 때까지 배려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제 그 중앙 경유지죠.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라는 속보가 있었거든요. 네. 오늘 중으로 아마 뭐 평양으로 들어갈 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진 다음에 공식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베트남이 유력하잖아요. 네, 네. 베트남이 유력한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북한하고 미국 대사관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단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곳이 워싱턴에서는 좀 상징성을 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게 베트남은 전쟁을 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친구가 됐다. 이런 메시지를 또 북한 측에 줄 수 있고, 그다음 북한에게는 베트남식 경제 개발이 어떤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다낭이 북한의 원산 갈마지구하고 닮았다고 합니다. 네. 두 곳 모두 동쪽에 해안을 두고 있고 모래사장이 길게 펼쳐져 있어서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원산을 개발하게 되면 충분히 또 참고할 수 있는 곳이어서 뭐 다낭이 손꼽히고 있고요. 예전에 싱가포르 갔을 때도 뭐 밤에 이제 막 시차를 다녔었잖아요. 네. 뭐 이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를 배울 만한 것들을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낭에서 원산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낭과 더불어서 하노이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북한, 미국 모두의 대사관이 있는 베트남,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고 아주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뭐 태국 방콕도 아직은 후보에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갔지만 지금 스웨덴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실무진들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하고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합숙 회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비가 아주 삼엄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 이제 SBS 특파원, 배재학 특파원이 현장을 갔는데 입구에서 리포팅을 못하고 저 앞에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중에는 드론도 띄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북미 대표는 물론이고 한국 대표까지 숙식을 함께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북핵 협상 대표자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고요. 네. 여기서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2차 정상회담 날짜, 뭐 장소, 의제 이런 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간극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핵화 방식 그리고 상응 조치를 놓고 어떤 접점을 찾게 될지 이게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지금 이 실무회의에서 대부분의 의제라든지 뭐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실제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하는 회담에는 뭐 이렇게 시간을 길게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실무회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이렇게 합숙을 해가면서까지 토론을 한다는 건 뭔가 결과물이 좀 가시적인 것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네, 2박 3일 동안 어쨌든 진행되는데요. 내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뉴스 전해드렸고 다음 소식 이어가죠.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혹들을 나가서 해결하고 돌아오겠다.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그리고 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 자, 어제 이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이 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겠다라는 네.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 의혹들 스스로가 나가서 해결하고 오겠다. 그리고 하나라도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또 결백을 주장을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손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당을 떠나고 소속 상임위인 문체위,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같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아무튼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 의원 탈당도 당 차원의 결정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언론이 많았습니다. 또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까지 기사를 쓴 기자들 그리고 그 기사를 모두 캡처해서 200여 건 바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이 검찰까지 공방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검찰 수사에 뭐 고소가 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니까요. 네, 그 수사 핵심이 한 두 가지로 추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인 손 의원이 등록문화재 지정될지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아니면 해당 지역이 또 등록재 지정되도록 문화재청에 압력을 넣었는지 뭐 이런 게 가장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본인의 직권을 남용했느냐 혹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증여를 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또 차명 부동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수사할 내용들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역시 손혜원 의원이 언론사를 고소를 한다면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도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하겠죠. 네. 사건 초기에 그 본인에게 좀 우호적인 표현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건 뭐 마치 복덕방 수준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네, 이 사건이 이렇게 싸움이 번질지 저는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박 의원인 전남 목포가 지역구죠. 그렇죠. 그래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해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보지 않음을 확신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 의원을 옹호했었습니다. 네. 근데 점차 의혹이 커지니까 반대로 의원직 사퇴하고 복덕방 개업했어야 된다. 나도 속고 모두가 속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손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자기를 복덕방 업자, 뭐 미꾸라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특유 의혹에 무게를 실었던 박 의원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네. 박 의원이 목포 재개발 업자들 편에 서서 도시 재생 사업을 방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을 덧붙였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또 남겼습니다. 2017년부터 재개발에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 의원의 발언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마무리되고 나서 야당들 일제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을 했고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세게 했어요. 네, 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의원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역시나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 TF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같이 배석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정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도 같이 했고요. 근데 정의당은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손 의원이 탈당했다고 민주당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비슷했지만 한국당도 영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억지로 연루시키지 말라 네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고뉴부에서는 여러분이 뉴스를 보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 수사로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현역 국회의원이 뭐 자신의 지인들에게 집을 사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여기에 어떤 투기의 목적이 있었느냐. 또 네. 직권남용의 의혹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것이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구도심 개발, 뭐 도시 재생 여기에 대한 어떤 옳은 방법에 대한 고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 두 가지의 좀 관점을 가지고 뉴스를 접하시면서 좀 취사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손혜원 의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요일에 구속 심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지난 금요일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국은 다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어요. 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영장 심사가 어쨌든 이르면 내일 그리고 유력하게는 모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오전 중에 영장 전담 판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이걸 맡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중앙지검에 모두 5명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대로면은 그 뺑뺑이죠. 추첨으로 무작위로 배정하는데요. 근데 피의자와 연고가 있거나 근무 인연이 있으면 지침에 따라서 재배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장 전담 법관의 절반 이상이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가 있습니다. 5명 가운데 3명의 인연이 있고요. 근데 이 3명이 박병대 전 대법관과도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3명에게 영장 심사가 배당이 되면 재배당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근거하는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법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명 빼면 2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재건, 임민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 전 대법관 영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260쪽이 넘더라고요. 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네. 여기에 뭐 직권남용부터 시작해서 한 40개가 넘는 혐의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을 직접 주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결정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영장 청구서의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이라든가 그리고 사법농단 각종 의혹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구속 필요성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과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근데 법원은 앞서 임종원 전 법원의 처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근데 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든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영장 심사에 나온다 해도 네. 저번처럼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요새 그 만나는 법조계 인사들마다 물어봐요. 이거 영장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절반 이상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무게를 실더라고요. 네, 제 주변도 다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있죠. 네.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 그 자신의 후배, 뭐 사업가라고 하는데 이 자신의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줬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검찰에 청구를 했는데요. 재청구된 영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인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가 추가돼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등장하는데요. 박 전 대법관 고교 후배입니다. 그 이 씨가 투자 자문업체 대표인데 어떤 회사를 일본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한 30억 원 정도를 내지 않은 혐의로 2011년 8월에 기소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 씨가 곧장 자기 고등학교 선배인 박병대 전 대법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 이렇게 검찰이 지금 조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박 전 대법관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판 진행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로 들어가서 수차례 무단 열람하고 조언도 해줬다. 이렇게 조사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박 전 대법관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니까요. 직접 재판을 맡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후배에 관련된 일인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사소송법상 사실 이렇게 연고가 있으면 피해야 되는 그렇죠.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씨는 박 전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법관은 명백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사건을 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결국 이 후배라는 이 씨가 이 박병대 전 대법관한테 재판 맡아달라 이렇게 네. 부탁을 했다라는 부분들, 뭐 진술을 확보했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밝혀야 될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검찰에서의 이 어떤
구속영장 청구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그 이 씨라는 사람, 이 사업가라는 사람이 네. 박병대 전 대법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임종원 전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의 취업을 청탁했다. 그러니까 박병대 대법관이 임종원을 좀 써달라. 후배 이 씨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임 전 차장이 2017년 3월 퇴임한 이후에 이 씨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2,7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고문을 명목으로 받은 거죠. 그 대가로 해준 일이 퇴임 후에 법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퇴임했으니까 접속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접속을 해서 이 씨 관련 재판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임 시절 쓰던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 씨 관련 재판 정보를 무담으로 열람해줬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술합니까 시스템이? 저도 그 얘기부터 하고 참. 싶었습니다. 재임 시절 쓰던 아이디가 퇴임하면 없애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의문인데요. 그래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박 전 대법관 영장에 적시했다고 밝혔고 영장 심사는 오늘 결정됩니다. 일정이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2947 끝번호 쓰시는 분이 큰일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허술하고 찌질하네요. 찌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네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관련된 뉴스인데 박소연 대표가 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더군요. 네, 원래 토요일에 한번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렇죠. 네, 자기가 안락사 실제로 했었다. 내부적으로 소속 임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비난이 두려워서 미리 알리지 못했고 책임은 대표인 나에게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런 논란이 일까봐 두려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어제는 자기 페이스북에 개 도살의 잔혹성을 강조한 6분짜리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왜 이런 잔인한 영상을 올렸을까요? 뭐 아무래도 프레임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도살이 없으면 안락사도 없다. 도살도 없고 안락사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이번이 기회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댓글이 상당히 옹호하지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비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잔인한 도살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변하는 어떤 영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표의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대표 자리는 아직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네. 관련돼서 본인에게 어떤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로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